네, 2부로 돌아왔습니다. 네, 저희가 2부로 돌아왔습니다. 네. 네. 어제 산을 타고 올라왔더니 지금 몸 상태가 굉장히 좋지 못한데 그래도 녹음하기에는 부족하지 않은 것 같아서 다행이네요. 아, 네, 저희가 좋지 못한 정도예요? 그 좀 종아리가 아직 좀 땡깁니다. 아. 걸을 때마다 살짝 좀 튀어요. 간단 설명하자면 저희가 시즌 1 마무리하는 기념으로 이 아재들답게 등산을 다녔습니다. 근데 네. 이게 관악산을 다녔는데 아직 날이 추워서 그런지 밑부분은 다 얼어 있는 거예요. 네. 아. 그래가지고 아주 미끄러지고 막 난리가 나고 거기다 주기자는 또 거기다 운동화 같은 거 신고 와가지고 저 정도일 줄은 몰랐습니다. 아주 그냥 미끄러지고 옷이 변색이 되고 막 난리가 났습니다. 분명히 전날 톡방에 군화 신고 오라고 했는데 그냥 무슨 동네 마실 가듯이 옷을 입고 온 거예요. 맨투맨에다가 아. 지나가는 아저씨나 할아버지들이 다 저렇게 입고 어떻게 올라가냐고. 근데 올라갔어요. 네. 올라갔어요. 네, 올라갔어. 초반에 그 빵을 먹고 갔는데 막 체해가지고 근데 아니, 그 빵은 빵까지. 이제 비디님께서 먹으라고 주신 거기 네. 때문에 저는 비디님께 좀 원망을 하겠습니다. 평소에 운동을 잘 안 하거든요. 그래서 아. 오랜만에 저 아침에 올라갔어요. 즐기는 편이 아니다 보니까 아침에 좀 배 좀 채우고 빵을 먹고 가자 했는데 한 10분 올라가서 갑자기 얼굴 하얘지는 거예요. 그래요? 그래가지고 좀 앉아서 쉬자고 해가지고 10분 만에. 진짜 좀 죽을 뻔했어요. 솔직히 네, 얘기하면. 좀 그런 캐릭터입니다. 오이 먹고 나왔잖아요. 네, 네. 제가 또 오이를 싸왔는데 오이 먹고 좀 네, 나오고. 그래서 그 빵으로 쌓인 원수를 이제 우유로 갚아주신. 근데 웃긴 게 또 이제 저희가 하산해가지고 거의 한 5시간 산에서 보낸 것 같아요. 네. 9시 올라갔으니까 2시쯤 내려왔죠. 거의. 2시쯤 내려가지고 쉽지, 정상까지 다녀오셨네요. 네. 쉽지 않았는데 내려오고 이제 밥 먹으러 보니까 주기자 옷이 원래 흰색 옷이었거든요. 네. 근데 땀이랑 그 잠바가 물들어가지고 초록색이 된 거예요 옷이. 전혀 그래가지고- 예상 못한 색깔인데요. 네. 그것도 전혀 되게 예상하지 좋은 못했던 옷이었어요. 이슈. 네, 와. 되게 좋은 네, 옷이었는데 브랜드 옷이었는데 네. 옷이 그렇게 돼버렸지. 초록색. 주기자가 생각보다 좀 허술한 면이 있어요. 네, 많이 당혹스러웠습니다. 예. 예. 평소에 좀 운동 좀 하시고 예, 할게요. 그렇게 하시죠. 그 얘기를 많이 듣긴 했는데 예.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2부에서는 아까 말씀해주셨던 대로 이제 내용으로 한번 진짜 들어가봐서 네. 내용적인 이야기랑 또 어떻게 보면 이 작품 전체를 아우르는 주제인 기다림이라는 이 감정 그런 걸 한번 얘기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주 기자님. 저는 이제 그 내용적인 측면에서 보자면은 등장인물들의 대사가 아까 이제 그 그린님께서 얘기해 주신 것처럼 되게 많이 와닿는 부분이 좀 있었다 생각을 하는 게 사실 그 등장인물들의 상황이나 이런 거 보면은 지금 현대 사회랑 우리 사회랑 적용을 해도 그렇게 크게 막 괴리감이 있거나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대학 입시를 준비하려고 이제 영어 단어 외우는 사람도 그렇고 이제 남자친구를 만나러 시내로 가려는 아가씨도 그렇고 애랑 남편을 이제 시내에 두고 혼자서 나와서 살다가 애랑 남편 보러 이제 시내로 나가려는 그런 아주머니도 그렇고 대부분 다 우리 사회 주변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란 말이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가오신제는 이제 부조리극을 형상화하려고 하진 않았다라고는 하지만 이 인물들 자체는 또 이제 우리가 흔히 공감할 수 있는 인물이다 보니까 부조리극처럼 보이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약간 고도를 기다리며와 비교해 생각해 본다면 네. 그 고도를 기다리며에 등장한 인물들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허구처럼 느껴지거든요. 맞아요. 블라디미르와 네. 뭐 한 명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그 두 노인은 되게 허구적인 인물인데 오히려 여기 버스 정류장이라는 희곡에서는 가장 일상적인 캐릭터들이 등장하면서 이런 요소가 아까 주 기자님이 말씀하셨던 서양극과 동양극이 섞였다는 네. 그 요소가 면밀하게 등장을 하는 것 같습니다. 예. 네. 좀 소시민들이 이제 좀 전면에 내세운 거죠. 소시민이 나서지만 극이라는 걸 분명하게 드러내는 네. 시간이 뭐 1년이 흐른다든지 이런 맞아요, 것들이 맞아요. 섞여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 저는 그 부분이 좀 생각해 볼 만한 내용이 있는 게 아닌가 하는데 네. 그 시간이 사실은 두 가지가 나오는 거거든요. 네. 하나는 그 시계 속에 흐르는 시간, 연도까지 표시되는 그 시간이 있는 거고 하나는 이 사람들이 직접 몸으로 체험하는 시간이 있는 건데 몸으로 체험하는 시간은 아마 하루 정도인 거죠. 하루도 안 되는 하루도 거죠? 안 되는 한 반나절 시간이고. 정도. 네, 네. 근데 시계로 돌아가는 시간은 막 10년씩 푹푹 지나간단 벌써 말이에요. 바로 1년이 흐르고. 네. 네, 네. 그걸 보면 우리가 느끼는 이 진짜 실제적인 삶이라는 것이 우리가 사용하는 어떤 시계나 이런 어떤 시계를 문자로 분절시켜서 네. 분절시킨 거죠. 그런 매체로 나타내는 것과 다르구나. 예전에 맞아요. 학부에서 베르그송을 배운 적이 있는데 베르그송의 시간관념을 배운 적이 있는데 이런 얘기를 해요. 베르그송은 시간을 공간화하는 것이 잘못이다.
라고 아. 얘기하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어떤 뭐 노트르담 대성당을 한눈에 이렇게 볼 수 있는가? 그렇지가 않잖아요. 네, 힘들죠. 노트르담 대성당 보려면 어떻게 봐야 되죠? 노트르담 대성당을 보려면은 안에도 한번 들어가. 안에도 그렇죠. 안에도 들어가 보고. 바깥도 한번 삥 둘러봐야 돼.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시간이 늘 소요되는 거예요. 네. 근데 우리가 어떤 노트르담 대성당을 시간을 소요하면서 볼 때, 내가 15분 봤네? 내가 30분 봤네? 하는 걸로 우리가 노트르담 대성당을 본 시간을 다 설명할 수가 있나? 그렇죠. 어. 네. 그렇지가 않잖아요. 15분 15분 본 걸로 뭐 음. 30분 본 걸로. 그게 아니에요. 그냥 15분 걸리든 30분 걸리든 1시간 걸리든 얼마를 봤냐 5분 만에 봤는 내가 가서 그 시간을 어떻게 느꼈느냐, 내가 활용했느냐 하는 게 진짜 진정한 시간에 대한 논의의 출발점이다. 뭐 그런 식의 이제 베르그송이 얘기를 하는데 구체적으로 노트르담 대성당이라고 얘기 안 했던 것 같고 여기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버스 정류장도 이 사람들이 진짜 시계에선 10년이 갔는데 10년 산 것처럼 폭삭 늙어버린 건 아니거든. 맞습니다. 네. 외모에 대한 언급 이런 건 사실 예, 있지도 예. 않고. 그나마 흰머리가 늘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긴 네, 하는데 맞아요. 아가씨가 다 늙어버렸어요라고 하죠. 근데 그게 정말 그 사람이 그렇게 늙은 건가? 그러니까요. 그게 그 아닌 것 의미를 같아. 주는 그냥 그 사람도 이 시계에 표시되는 시간이라는 건 원래 분절될 수 없는 것인데 우리가 임의로 그걸 시분초로 분절해가지고 시계로 나타내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이 작품 안에서도 사실 안경잡이의 시계가 연, 월, 일 시간이 나온다고. 네. 혼자서만 그렇게 이제 했어요. 전자시계라고. 네. 분절돼서 나오는 거라고. 근데 시간은 원래 분절돼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우리가 경험하는 거예요. 과거일 수도 있고 현재일 수도 있고 미래일 수도 있고 막 왔다 갔다 하는 거라고. 그 아가씨나 그 애기 엄마가 이렇게 흰머리 세고 뭐 하는 거는 이제 그 분절되어 있는 추상화된 시간의 한 면에 지금 아직까지 예속이 되어 있는 하나의 측면을 보여주는 게 아닌가? 그 약간 모순되는 서로 다른 시간에 대한 어떤 인간의 관념이 거기에 버스 정류장에 나오는 것 같아요. 투영되어 있는 것 같고. 네. 그 부분 되게 재밌는 부분인 것 네. 같습니다. 네. 시간관념에 대한 부분. 시간이라는 건 사실 분절할 수 없고 사실 이름 붙이는 것도 그냥 인간이 임의적으로 붙인 거고. 그렇죠. 그렇죠. 과거, 현재, 미래라는. 네. 그렇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절대적으로 흘러가는 시간이 있는데 우리가 그 안에서 계속 상대적으로 그걸 구분하려고 하잖아요. 네. 그런 것들이 작품에서도 주요하게 잘 나타나는 요소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런 것 같네요. 네. 네, 그러면 이제 또 시간의 얘기가 나왔으니까 시간과 관련된 또 관념이 이 작품을 또 꿰뚫고 있잖아요. 기다림이라는 그런 관념이. 그렇죠. 네, 그쵸, 기다림이라는 것이 주요한 거죠. 버스를 기다리기도 하고 네. 어쩌면 각자가 뭔가를 기다리는 캐릭터들이 나오는데 근데 여기서 또 캐릭터들이 이제 공통적으로 버스를 기다리긴 하지만 또 시내에 가려는 그 기다림의 목적은 또 다르잖아요. 장기를 두러 가는 사람도 있고 그다음에 그냥 식사 대접이 있어가지고 나는 이렇긴 한데 이 약속은 해도 안 해도 그만이니까 난 버스를 안 타도 그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그것도 사람마다 다 다르단 말이죠. 네. 네. 규린님은 이 기다림에 대해서 한번 네. 어떤 의견이 있으신지? 저는 그 사람이 살아가면서 정말 많은 기다림을 하면서 살아가잖아요. 뭐 오늘 하루 중에서도 뭐 컵라면을 하나 먹으려고 해도 뭐 3분간 기다리는 것부터 시작해서 그러니까 나의 인생 목표에 대해서 나는 언젠가는 뭘 이룰 거야. 나는 어떤 걸 성취할 거야 하면서 뭐 10년씩 장기 목표를 세우기도 하고 그걸 향해서 또 노력하면서 기다리기도 하고 하는데 뭔가 기다림이라는 것이 한 인간이 살아가면서 없을 수가 없는 게 아닌가. 뭔가 단순히 목표? 그게 딜레이의 의미가 아니라 하나의 지향점으로서 생각이 되는 거예요. 뭔가 내가 바라는 이상향? 지금보다 더 나을 어떤 미래? 또는 이루어졌으면 하는 어떤 무엇에 대해서 항상 사람은 기다리고 살아간다는 생각이 들어서 뭔가 한 사람의 인생에 대한 목적이나 목표의식에서도 이 기다림이라는 건 필수적인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저도 공감하는 바인 게 만약에 아마 우리 지금 패널들도 최소한의 목표나 어떤 미래의 것을 상상하면서 기다리고 있는 것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어떤 분은 패널분이 아니더라도 배달을 시키고 배달이 오는 걸 기다릴 수도 있고 저도 여기 아침에 오면서 버스 시간을 확인하면서 버스 정류장에 앉아서 기다렸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 것들을 생각해 봤을 때 참 기다림이라는 게 그냥 아무것도 없는 이 부조리한 세계에서 어쩌면 최소한의 이유, 원인 아니면 이 삶의 밀도를 채워주는 감정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맞아요. 네, 그런 의미에서 참 네. 기다림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그 고도를 기다리며에서도 그 고도가 뭔지 모르지만 어떻게든 기다리기 때문에 또 기다려야 하기 때문에 살아가는 게 아닐까? 네, 하는 생각도 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인간이라는 그 생물 자체가 기다림이라는 거에 집착하는 면도 좀 없지 않아 있다. 어떤 그것도 좀- 측면에서? 그 기다림을 표현하는 그런 방법도 생각보다 되게 많잖아요. 네네. 그냥 기다린다고 할 때도 있고 뭐 언어의 문제긴 하지만 대기한다고 할 때도 있고 또 요즘 또 유행하는 말 중에 그런 것도 있죠. 존버한다. 버틴다. 그것도 무언가를 좀 기다리고 버텨가지고 그걸 꼭 얻어내겠다. 뭐 이런 표현이 있는 거기도 하고 네. 뭐 설화도 많잖아요. 기다림에 대한 설화. 네. 맞아요. 그 기다리다가 결국에 망부석이 돼가지고 뭐 굳어버렸다는 그런 얘기라든가 그렇죠. 뭐 그쵸. 속담 중에도 뭐 학수고대 이런 얘기도 있고 그쵸. 기다림이라는 그 개념을 인간이 되게 중요시 여겼다 이런 느낌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그 기다림이라는 것이 어떤 목적이나 목표를 정해두고 그 시간까지의 어떤 뭐 물리적인 것을 의미하는 측면도 있지만 주체 측면에서 봤을 때는 무언가를 참고 있다는 느낌도 들어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대상을 위해서 내가 지금의 시간을 참고 있다. 아까 주 기자님께서 책 유행하던 존버라는 말도 네. 하셨지만 뭔가를 버티고 내 주체성을 조금은 축약하면서 참고 있다라는 느낌도 저는 좀 네. 들거든요. 인내의 개념으로 봤을 때는 네, 그런 걸 이 작품에서 생각을 해봤을 때는 과연 이 시대적 배경과 생각해봤을 때 이 사람들이 모두가 그 버스를 탈 수 있다고 믿었던 가장 일상적인 공간에서 네. 버스가 쓰지 않음으로써 느낄 수 있는 그 허망함이 사실은 가장 커다란 것이 아닌가. 그렇죠. 그리고 허망함을 넘어서 몇몇 사람들 분노하기도 하죠. 저 버스 배차 직원을 족치겠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하지만 결국에는 싸우는 것은 이 기다리는 사람들끼리 싸우게 되거든요. 네. 네. 그런 것들이 참 이 기다림이란 단어에 얽힌 그런 의미 같은 것들이 참 두 개가 공존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인내, 뭐 견디는 것과 지금보다 더 나은 미래를 꿈꾸고 바라는 그 두 개가. 맥시모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다림이라는 것에 대해서. 요즘에 뭐 기다리세요? 택배요. 댓글? 뭐 재밌는 거 시키셨나요? 네, 옷 샀어요. 네. 네, 왜요? 왜요? 맥시멈님이 그 축하할 소식이 있어. 아니 뭐 최근에 그 이제 소개팅이 또 잡혔습니다. 와, 아마 그 옷들 좀 사신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소개팅을 나가시는군요. 네. 살면서 처음 해보는데 해보셨어요? 네, 해보긴 했습니다. 저보다 경험이 빠르시네요. 네. 그 택배 기다리면서 뭐 어떤 아니요, 뭐 택배는 그냥 얘기한 거고. 네. 그런 아까 얘기했던 그 시간의 어떤 두 가지 측면, 분절되어 있는 현대의 시간관념과 우리가 실제로 경험하는 그 시간관념이 불일치하는 경우가 있다는 얘기를 했죠. 그거 이제 기다림에 좀 적용을 해서 기다림을 분절화된 하나의 연월일시의 시간으로 측량화할 수도 있는 거고, 그 기다림을 그냥 오로지 내가 몸으로 체험하는 측면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 시간에 대한 그 두 가지 측면이 서로 항상 일치하진 않듯이 시간은 1시간이 흘렀는데 난 너무 즐거워서 5분밖에 지나지 않은 것 같아. 이런 경우가 이제 불일치하는 경우죠. 네. 기다림도 마찬가지일 거란 말이에요. 그 여기서는 10년을 기다린 느낌이 드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그렇게까지 느끼지 않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근데 시계에선 10년이 넘게 지났다고 하니까 그래서 작가는 어쩌면 내가 정말로 기다리는 어떤 대상을 기다리는 데 있어서 시계나 달력에서 어느 정도를 기다렸는지를 자꾸 측량화하면서 내 자신의 현재 상태를 가늠하는 것보다 그냥 내가 나 자신 오로지 나를 완전히 느끼고 살면서 나만의 시간관으로 나만의 시간관으로 기다림을 어떻게 살아가느냐 하는 삶의 태도도 지적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지금 드는 것 같아요. 네. 왜냐면 보면 거기 아까 얘기했지만 아가씨나 애기 엄마 같은 경우라 또 그 안경잡이 같은 경우나 청년 같은 경우나 노인 같은 경우는 또 각자 느끼는 그 시간의 흐름이 좀 약간씩은 다르거든요. 그렇죠. 반응이 좀 네, 달라요. 맞아요. 네. 그냥 뭐 시간이 지나버렸네 하고 그냥 그런가 보다 하는 사람도 있는 반면에 시간이 지난 거에 정말 애타는 사람도 있고 그렇죠. 애초에 늙은 거 뭐 다 포기한다 하는 사람도 있는 반면 제각각이란 말이죠. 근데 일단 중요한 것은 측량화된 어떤 시간보다는 내 자신의 느낌에 좀 더 충실해야 한다 하는 측면을 작가가
보여주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기다림의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근데 이제 그 기다리고 있던 사람들은 이제 결국 그곳이 버스가 서지 않는 정류장이라는 거 알아차리고 나서 되게 허망해하잖아요. 우리도 이제 뭐 무언가를 기다리다가 그게 기다림이 알고 봤더니 우리가 잘못 기다리고 있던 거다. 그러면 이제 다 대부분 허망감을 느낄 텐데, 그 기다림이 허망함으로 바뀌었을 때 그때 우리는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이런 거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네, 좋은 주제네요. 이 극 중에서는 이제 그 사람들은 잘못 기다렸다는 거 알고 다들 그다음에 또 이제 계속 막 왔다 갔다 하면서 옥신각신 하다가 어느 순간 갑자기 비가 와서 그때 피하거든요. 비가 와서 어딘가를 피하면서 누구는 이제 방수포 같은 걸 이제 깔아주고, 누구는 나갔다가 다시 와가지고 그 비를 피하는데 필요한 뭐 재료 같은 것도 가져오고 하면서 마지막에는 모두가 힘을 합쳐서 다 시내로 갑시다 하면서 걸어가기로 하거든요. 이런 것처럼 우리는 이렇게 협력을 할지 아니면은 그냥 그 상황에 그대로 운명에 생각하고 받아들일지, 이런 것도 한번 얘기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이제 자신이 기다리던 게 헛된 기다림이었다는 거 알았을 때 어떻게 할 것 같나요? 그것 때문에 이게 부조리극이다 하는 얘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어쩌면 헛될 수밖에 없다라는 걸 얘기하는 것 같기도 하고. 네, 거기서 그게 좀 부조리극에 대한 확신이 좀 클라이막스로 치닫는 느낌이 들어요. 맞습니다. 처음에 이렇게 계속 버스가 우리 무시하고 가네 할 때도 그런 이거 부조리인가 하는 느낌도 알고 보니 드는데 우리 착각이었던 거니까. 그때 정말 이 세계가 나를 요즘 말로 억까하네. 억까한다. 네, 그게 부조리잖아요. 네. 그렇죠. 세계가 까미가 시지프 신화에 그런 얘기 하더만요. 세계가 나와 연결되는 것은 오로지 부조리를 통해서만 연결된다. 왜냐면 세계와 나 사이에 아무런 갈등 요소가 없으면 나는 세계에 대해서, 세계는 나에 대해서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렇죠. 그냥 나는 나로서만 충만하게 살 수 있는 최소한의 거니까. 언어로 포착을 해야 돼. 네. 연결이 되는 거니까. 근데 갈등이 생길 때 비로소 세상과 나의 관계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되거든. 세상도 나에 대해서, 나도 세상에 대해서. 나는 가고자 하는데 세상은 날 잡아. 그러면 이제 이 세상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거든요. 그게 부조리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점에서 보면은 이 버스가 나는 시내로 가고자 하는데 버스는 자꾸 날 무시해. 그냥 가. 몇 번이고. 그리고 난 정류장에 서 있는데. 난 심지어 정류장에 서 있는데. 어쨌든 그 부분도 이제 부조리의 냄새가 나는 부조리인 것이고. 근데 알고 봤더니 클라이막스에서 뭐였냐? 버스 정류장에 또 무슨 공고문이 붙었는지 어쩌는지 흔적 같은 게 남아 있고, 사실 이런저런 정황을 유추해 봤을 때 사실은 이게 뭐라 그러죠? 사용되지 않는 사용되지 않는 폐쇄됐다. 폐쇄된 버스 정류장이고, 이것조차도 부조리인 거죠. 그렇죠. 제대로 공고가 되지 않았다. 나와 세상 사이가 조화되지 못한 순간이니까 네. 그렇죠. 부조리로 세상이 나랑 연결되는 거죠. 음. 그 점 때문에 부조리 문학이다라고 읽히는 것 같아요. 저는 그 맥시멈님 말을 들으면서 아까 이 부조리극이 1950년대 프랑스에서 네. 세계대전 이후에 이렇게 확 퍼져나간 하나의 양식인데, 부조리라는 단어를 통해서 어쩌면 사람들은 세계와 연결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의미에서 뭔가 이 부조리극이 가진 힘이 그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를 항상 진취적이고 이상적인 걸 꿈꾸는 건 좋고 목표나 목적을 세우는 건 좋지만 모든 걸 다 위를 바라보면 세울 수는 없잖아요. 정말 힘들거나 급할 때는 마지막 밧줄 같은 걸 잡고 싶어 하지 않습니까? 네. 최소한의 연결 지점 이런 것들이 부조리가 담당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 세계에서. 마지막까지 연결될 수 있는 게 부조리 아닌가, 결국에. 내가 아무리 힘들고 뭐 불안하거나 우울하거나 계속해서 목표가 달성되지 않고 뭐 이런 현상들이 벌어졌을 때 너무 세상은 너무 무심하게 잘 흘러간단 말이에요. 버스는 그대로 밀고 나간단 말이에요. 그런 상황에서도 결국 인간은 의미를 붙잡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억울하다, 아니면 나는 또 기다려야 되나, 너무 세상은 무심하다 라는 말을 하면서 해소되는 측면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이. 그래서 부조리극이 가진 힘이 그런 것들이 아닌가. 우리가 단순히 뭐 부정적인 말을 하면 안 된다 뭐 이런 얘기 하지만 부정적인 말이라도 해야 된다 생각해요. 인간은. 네.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 정말 급할 때는. 그 말씀이 일리가 있는 게, 자기에게 온 이 불행한 감정을 자기 스스로가 언어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야 돼요. 네. 그래야 그게 치유가 될 수가 있어. 맞습니다. 그 트라우마의 치유도 보면은 그 트라우마의 원인이 된 것이 무엇이다라는 거를 내 입을 통해서 언어화할 수 있을 때 그 트라우마가 치유가 될 수 있는
첫 발걸음을 내딛는 거거든요. 근데 어. 마찬가지로 그 부조리에 대해서 본인 스스로가 이것이 세상과 나 사이에 조화될 수 없는 부조리가 존재한다. 그게 뭐다 하고 이렇게 꼬집어내는 그게 그 억울한 감정을 치유할 수 있는 네. 출발점이 되는 거죠. 네. 그럼으로써 이제 작중에서도 아예 해결이 되면서 마지막에는 모두가 힘을 합쳐 나가는 그런 모습이 되니까. 네. 근데 저는 하나 더 붙이고 싶은 건 뭐냐면 여기서 드러나는 거는 나 개인의 치료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 같이 연대하는 장면이 되게 네. 결말 부분에 중요한 장면이잖아요. 마지막에 다 같이 걸어서 네. 가는. 네. 누구는 이제 짐을 또 들어주고 막 누구는 또 노인분은 부축해주고 이렇게 하면서. 네. 서로 사이가 좋아진단 말이지. 네. 그 청년은 그 완전 그 양아치 같은 네, 인간 날라리 중에 날라리. 약간 고용이 되냐 마냐 하는 데까지 네. 올라가고 그런 거 보면 내가 볼 때는 중국의 당시 역사를 염두에 둔 결말이 아닌가 싶어요. 아 맞아요. 이게 문혁을 겪었단 말이에요. 가오싱제니. 네. 그때 당시에 이제 소위 사람들이 많은 지식인들이 그 시기를 돌려서 하방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네 맞아요. 어디 나가지 않고 이렇게 실제로 가오싱겐도 실제로 하방 당했었고. 하방을 했고 그리고 그 하방을 해서 내가 뭘 했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없어요. 네. 거기에 홍위병으로 가담을 했든 내가 비겁하게 침묵을 했든 뭘 했든 그 뭐 뭔가 있겠지. 근데 너무 국가적인 비극이니까 그렇게만 얘기를 해요. 그냥 하방했다라고만 얘기를 하고 내 하방에서 뭘 했다라고 그냥 사람들 얘기 안 하는데 문혁이 끝나고 나서 또 경제 개발한다고 마오쩌둥이 막 생산시설 돌리고 그런데도 그거 다 실패하고 하는 동안에 그려졌던 당시 베이징 미전 상하이인가 베이징인가 하여튼 거기 미전에 나온 작품들 보면 미술. 네, 네. 네. 사람들이 다 굶어 죽는 아. 힘들어하는 아무도 서로 도와주지 않고 한 개인이 사회가 만들어낸 폭정에 완전히 허덕이는 그런 장면들이 다수 출품되거든요. 그런 걸 네. 오히려 리얼리즘적으로. 네. 네. 그 역사에는 연대가 없었던 거죠. 연대가 없었던 거야. 그러니까 연대를 추구했던 공산주의 사회로 가기 위해서 굉장히 무리하게 공장을 돌리고 그 공장을 무리하게 돌리면 그 생산물을 바탕으로 인민들이 먹고 살 것이다 라고 마오쩌둥이 비전을 제시했는데 아무것도 안 됐어요. 오히려 연대가 사라진 네, 결과. 오히려 연대는 사라졌어. 그거 다 뭐 말도 안 되는 어차피 마오쩌둥의 망상이고 다 조작으로 그냥 통계 만들고 조작했던 거지. 그로 인해서 오히려 연대는 사라졌거든요. 그런 걸 생각해 보면 연대는 언제 가능한 걸까 하는 질문도 떠오르네요. 저는 모르겠어요. 저는 이 작품 보면서 결국에는 이것도 시간이 해결책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뭐 진부하게 하자면 시간이 약이다라는 말 있지 네, 않습니까? 많이들 네. 쓰죠. 처음에 이 작품 보면 특히 청년을 필두로 굉장히 큰 대립이 일어나 이 작은 공간에서 네. 노인 비하도 하고 청년 비하도 하고 막 치고받고 싸우고. 서로가 서로를 막 줄을 서네 뭐 어쩌네 음. 버스는 멈추지도 않는데 패드립도 네. 하고 자기들끼리 막 싸우고 한단 말이에요. 네. 근데 결국에 그 조그마한 공간에 인간들은 같이 시간을 보내다 보면 일종의 그 동실감, 아. 어떤 공감을 형성하게 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좁은 공간에 들어가 있으면은 그런 건 어쩔 수 없이 생기는 것 같고. 그리고 그 문제 상황을 공통적으로 받아들이다 보면 우리가 같은 문제를 가지고 있구나라는 것을 인식하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문제를 탈피하려고 하고 그러다 보면 오히려 서로가 가진 장점을 이용해서 힘을 합쳐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좋다는 것이 자연스럽게 아주 자연스럽게 모두가 인식하게 되는 순간 연대의 어떤 중요성이나 필요도 느끼게 되는 것이 아닐까. 그리고 그렇게 만들어진 연대가 사실은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연대의 모습일 수도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뭐든 급하거나 기교적으로 접근을 하면 안 되고 시간과 이런 걸 기다려줘야 되지 않나 오히려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해요. 다 아등바등 해가지고 막 버스 옆문에 때려가면서 나 누군데 좀 태워줘요 막 이러면서 하는 거에서는 해결이 안 됐지만 결국에는 모든 갈등이 봉합되고 나서는 해결이 됐다라는 네. 그런 부분이 있죠. 그러면 말 없는 사람에 대해서는 어때요? 마지막으로 뭐 그 말 없는 사람 요주의 인물 한번 이야기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작품에서 가장 미스터리한 인물 중 하나죠. 네, 자유롭게 얘기해 봅시다. 캐릭터 중에 말 없는 사람이 한 명 등장합니다. 네. 네. 이 사람이 뭘 했냐면은 중간중간에 사람들이 싸울 때 말리기도 하고 하는데 평소에는 그냥 조용히 책만 읽어요. 그 정장에서. 그러다가 갑자기 어느 순간 살짝 눈치를 살피더니 홀로 시내 방향으로 걸어갑니다. 그 버스를 2대 정도 놓치고 나서.
그래서 이 인물에 대해서 해석도 분분한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왜 이 인물이 그렇게 행동했을지. 귀리님 어때요? 전 사실 그 가오싱젠의 버스 정류장에서 나오는 그 스토리 자체의 그 상황 자체가 뭔가 좀 장폴 사르트르의 작품 중에서 닫힌방이랑 좀 비슷하다는 생각을 했어요. 단침방이요? 네, 그러니까 버스를 기다리면서 버스 정류장에 붙박혀서 그냥 이도 가도 못하고 그 안에서 마치 닫힌 방 안에 있는 것처럼 서로가 계속 치고받고 티격태격 하잖아요. 근데 닫힌 방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옥에 떨어진 세 사람이 한 방에 모여서 나가지도 못하고 같이 있어야 하는 상황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여러 대화들을 담은 작품인데 그거를 보면은 가만히 있는다거나 뭔가 자기를 낮추고 양보하고 배려하기보다는 한치의 양보도 없이 자기 자신을 계속 드러내고 서로를 공격하고 막 입장을 표명하고 그러다 보니까 마치 그 자체가 지옥처럼 그 빠져나갈 구멍 없는 지옥처럼 그려진단 말이죠. 근데 만약에 이렇게 말없는 사람 한 사람이라도 공간 안에 같이 있었다면 또 완전히 다른 상황이 펼쳐졌을 것 같은데 뭔가 좀 가오싱제는 그 말없는 사람을 등장시킴으로 해서 뭔가 그 극 자체의 분위기에 좀 변주를 주고 싶었던 게 아닐까. 하나의 오브제처럼 뭔가 좀 하나의 환풍구 같은 역할을 하면서 작은 구멍이지만 하나의 변화를 주고 싶었던 게 아닐까. 일종의 뭐 빈틈일 수도 있고. 네, 그쵸. 일부러. 빈틈인과 동시에 먼저 떠나는 그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일종의 복선을 깔아놓은 것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유일하게 목격한 사람이 아가씨였잖아요. 네. 그리고 말없는 사람의 테마곡이 중간중간 나와요. 네, 맞아요. 그런 걸 보고 이제 복선이 아닌가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네, 그런 것도 있죠. 혼자서만 테마곡이 따로 있다 보니까 이 사람이 뭔가 좀 행동하는 것들이 좀 중요한 인물이다라는 걸 좀 암시하는. 그 실제로 그 싸우는 거 말리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그 연대가 이루어지기 전에 나타나는 그런 모습 중에 하나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저는. 그리고 이게 책으로 접한다면 이 말없는 사람이 되게 뭐랄까 비중이 없어 보이기도 하지만 네. 이게 실제 연극에 올라가는 희곡 대본이라는 점을 생각해봤을 때 무대 위에 사람은 계속 연극 플레잉 타임 동안 있는데 네. 아무 말 없이 그냥 책 읽고 그리고 먼저 떠난다 하는 것은 관객에게 굉장히 큰 궁금증을 자아내는 이질감을 주고. 요소라고 맞아요. 생각을 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되게 단순한 플롯이지 않습니까? 부조리극이. 그런 상황에서 이 말없는 사람이라는 설정을 통해 뭐랄까 조금 더 이 극 자체를 유동적으로 풀어갈 수 있는 하나의 도구로서도 활용이 됐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냥 이 말없는 사람을 네. 어떤 하나의 장치로만 놓아두어도 괜찮은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근데 저는 좀 그런 의미적으로도 그런 생각 적극적으로 의미 부여할 수는 없을까요? 의미부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요? 이 저는 말없는 사람이야말로 작가가 진정한 그 당시 사회에 필요했던 어떤 인간상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어쩌면 본인일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아, 작가 본인일 수도 있겠다. 모두가 말하는 상황에서 말하지 않는 사람이 네. 분명 인간 공동체에는 그런 사람이 있어야만 유지되거든요. 공동체라는 것 자체가 그렇죠. 묵묵하게 기다리거나 버티면서 자기의 어떤 인정을 그렇게 요하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공동체를 유지하는 데 굉장히 중요하다고 합니다. 오히려 가오싱젠 같은 경우는 모두가 목소리 내지 않는 상황에서 그 당시 시대에 목소리 낸 사람이잖아요. 네. 그런 것들이 뭔가 그 사회를 떠받치고 있는 이 소수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좀 비추려고 한 것이 아닌가. 뭐 예를 들어 옛날에 박지성 선수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서 그런 얘기를 들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박지성 선수가 막 쾌활하거나 말이 많은 스타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혼자 묵묵히 근데 뛰는 양은 제일 많아요. 그러니까 축구 경기 중에서 두 개의 심장이라는 소리 들을 정도로 뛴 거리는 제일 많은데 언성 히어로라고 그러거든요. 언성 히어로. 네, 이름 불리지 않지만 가장 많이 뛴 히어로라는 사람이 퍼거슨 감독이 그래서 박지성 선수를 그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라는 그 빅클럽에 데려왔다고 해요. 네, 주장까지 시켰으니까. 그런 사람이 꼭 필요하다고 팀에는 묵묵히 어. 띄워주는 사람. 그런 역할을 하지 않나 저는 생각이 듭니다. 되게 신선한 해석이네요. 근데 사실 한편으로는 그 묵묵한 사람이 뭐 가만히 있다가 나중에 뭔가 좀 도움을 주는 역할을 했다면 뭔가 좀 공동체에서 이렇게 묵묵한 사람의 그런
좋은 점들을 비추어 주는 역할을 하는가 싶었을 것 같은데 사실 이 사람은 먼저 그냥 말도 없이 네. 떠나잖아요. 근데 그런 점에서는 뭔가 조금 다른 의미로 해석될 여지가 있기도 하겠다는 생각은 드는 것 네, 같아요. 그것 때문에 또 거기 안에서도 떠난 뒤에 어떤 등장인물이 그 사람 어떻게 보면 당해서 나를 감시하려고 보낸 사람 아니냐 이런 식으로 언급하는 경우도 있었거든요. 네. 근데 좀 해석이 다양할 것 같아요. 네, 그 좀 일종의 신비주의한 인물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네. 비전을 제시하는 측면도 있어요. 그 음. 사람이 갔음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갔다 이렇게 네, 그 뒤로 이제 하니까. 가야 된다 말아야 된다 이곳을 설정이 또 떠날 수 벌어지니까. 있다는 가능성을 네. 새롭게 탐색하게 되는 거죠. 음. 예, 그러면 이제 시간 관계상 슬슬 저희가 마무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네, 2부에서는 뭐 내용적인 것들 그리고 뭐 기다림이라든지 이 말 없는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는데 오늘 이 녹음하면서 규리님 처음 참여해 보셨는데 어떠셨습니까? 저는 그 평소에 뭐 친구들이랑 이런 뭐 책에 대해서나 뭐 약간 일상에 대해서나 이야기를 나누는 건 되게 좋아했었는데 이런 식으로 본격적인 녹음은 처음이라서 처음엔 좀 긴장이 됐었거든요. 근데 또 나름 재미가 있는 것 같아서 다음에도 또 해보고 싶습니다. 네. 또 한 명 얻어갑니다. 예, 시즌 2 때 게스트로 예약해두겠습니다. 네, 저희 와. 이제 어떻게 보면 시즌 1 마무리하는 마지막 녹음인데 이제 이 기 참여자들의 기 패널들의 소감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아, 네. 먼저 어떠세요? 하실래요? 아 이렇게 미루는데 또 마지막도 엇갈리네. 네네. 글쎄요. 원래는 이제 저희가 이렇게 모인 건 아니었죠. 그렇죠. 스터디를 하려고 모였고 법사상사 법철학 공부한다고 모여서 책 좀 보다가 한 몇 달 봤어요. 반년. 그러다가 이제 그 책도 동이 나고 또 앞으로 뭐 할 거냐 했을 때 비디님이 이거 해보자고 그래가지고 이런 건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서 할 수 있나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어느 순간 이제 비디님이 자기가 총대 다 메고 편집도 뚝딱뚝딱 하고 채널도 만들고 뭐 장소도 알아보고 다 해가지고 저는 와가지고 입만 이제 빌려주고 지금까지 왔거든요. 네. 어느새 돌아보니까 시간이 벌써 그렇게 흘렀구나 하는 생각에 뭉클하기도 하고 뭔가 하나의 추억이 또 만들어졌구나 하는 생각에 또 뿌듯하기도 하고 뭐 감사하기도 하고 뭐 그렇습니다. 채널이 언제 시작한 건가요? 여름이죠. 네. 여름. 작년 아. 8월 네, 그때쯤부터 한 6개월 처음 녹음을 전에 했으니까. 그 전에 이제 계속 계획하고 뭐 약간 길을 찾아 나가는 과정이 있었는데 네 되게 좀 감동적인 시간을 보냈다. 와. 네, 그 중간에 저도 참 이게 맞나 하는 생각도 많이 했는데 제 개인 일신상의 사정도 있고 해가지고 근데 이제 뭐 여기까지 왔어요. 지금 와. 살다 보니까 행복했던 기억인 것 같습니다. 저도 이렇게까지 오래 하게 될 거라고 생각을 못 했었는데 그래도 다들 잘 해주시고 또 제가 좀 욕심이 과하다 보니까 뭔가 제가 원하는 대로 좀 해보려는 그게 좀 워낙에 강했다 보니까 다른 분들이 좀 따라줄 수 있을까 그런 걱정했었는데 오히려 제가 좀 하려는 대로 했을 때 좀 결과물이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었고 다른 분들이 저희 도와줬을 때 결과물이 많이 좋았어서 좀 협력의 중요성도 좀 많이 깨달았었고 다른 분들도 되게 좋은 생각들로 많이 이 방송을 채워주려고 노력하시는구나. 진짜 많이 분발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 좀 진행하면서 많이 했었고. 네, 그러세요. 네. 예? 순간 좀 네네. 감동 바사삭. 감동을 이렇게 또 부숴주시고. 아니 처음에 좀 감동이었는데 너무 길어지니까 네. 네. 그럼 빨리 줄이겠습니다. 정말 네. 다들 너무 수고 많으셨고 특히 이 모임의 좌장이신 비디님이 참 고생이 너무 많이 하셔서. 그래요.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저는 일단 옛날부터 팟캐스트 듣는 걸 좋아했는데 실제로 이렇게 참여해서 해보니까 너무 좋았고 저는 편집하면서 이걸 여러 번씩 듣거든요. 그래서 목소리들이 너무 익숙하고 근데 점점 다들 나아지시는 거예요. 방송 매체를 한다는 것이 주 기자님도 특히 옛날에 막 그 이런 거 많이 했단 말이에요. 그 가오싱제니 그 막 이랬단 말이에요. 취임새가 많았죠. 그 중간에 그들을 삭제하는 게 굉장히 힘들었는데 요즘은 많이 나아졌다는 걸 보면서 참 그래도 우리가 최소한의 어떤 나아진 것들이 있구나 라는 것들에서 뿌듯함을 느끼는 것 같고 이렇게 저희가 이 청년 시절의 시즌 1을 또 해놨으니까 조금 더 이제 사회에서 자리 잡고 시즌 2도 해보고 나중에 시즌 3, 4 이렇게 가봐도 좋고 오늘 참여해주신 귀린님을 비롯한 게스트분들도 또 나중에 어떤 인연이 될지도 모르니까 네. 그런 가능성들을 담은 채 이렇게 마무리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와. 네, 그러면 오늘 녹음은 여기까지 하겠고요. 네. 네. 네, 다들 고생 많으셨고 버스 타고 가실 건가요? 갈 때? 그럴 것 같네요. 버스 정류장에서 네, 한번. 어떤 분들을 만날지 또 기대가 됩니다. 네, 그런 시간 보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녹음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